안녕하세요. 저는 45살 황유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식 낳고 가정 꾸리며 행복하게 재혼해서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그 뒤로는 오롯이 제 두 발로 세상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질까 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저를 지키는 울타리가 높음을 알게 되어 저는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 건강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얕잡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요. 제가 황씨라는 것은 친척들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 그런 것인 줄 알지. 저는 황씨 사람들을 본 적이 없이 황가를 제 이름 앞에 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엄마가 저를 키우다 돌아가셔서 이모네 집에서 전전하면서 컸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모는 저와 친자식들을 차별하며 키웠고 저는 그 생활을 이 악물고 제가 얼른 어른이 될 때까지 견디며 살았지요. 대학은 당연히 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제 꿈은 어렸을 적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심지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학원비조차 아까웠던지 저는 결국 꿈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작은 회사 격리에 취직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집을 나와 격리로 번 작은 월급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저도 꿈이라는 게 다시 생겼거든요. 저희 회사 앞에 작은 커피 가게가 있었는데 저는 난생 처음 카페 모카라는 것을 처음 마셔보고 커피가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고 예술로 숭화할 수도 있는 거구나 새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나중에는 격리를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커피를 만들고 좋아해서 사장님은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제가 항상 친절하게 손님을 맞으니 저를 보고 오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시며 좋아하셨죠. 내가 월급 올려줄 테니까 오래오래 있어. 유진이가 만든 커피는 뭔가 모를 매력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내 밑에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가 경력 쌓은 뒤 카페 차리면 괜찮을 거야. 그럴게요, 사장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따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지만 저희 카페 사장님 또한 이름 있는 바리스타였고 강의도 하시고 대회에서도 수상 경력이 있으셨기에 저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모은 뒤에 저는 정말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죠. 나이가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제 카페를 처음 차리게 되자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비록 한평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가는 작은 가게였지만 좋은 원두를 조금 저렴하게 팔며 디저트로 와플이랑 같이 하니 나중에 입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는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커피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저는 정신없이 바빠지며 직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를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그 근방으로 새로 얻게 되었고 주변에 쟁쟁한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물리치고 제 매장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저 역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밤새 커피를 어떻게 대중화되고 맛있게 만들지 새 음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하게 되었고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단체 주문에 계속 이어지니 저는 한 번 더 큰 매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둘이나 더 두게 되었고 제가 제과 제빵까지 배우며 디저트에도 개발을 하다 보니 어느 프랜차이즈 매장 부럽지 않게 매출이 쑥쑥 올랐습니다.
참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을 벌게 되니까 참 한순간이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다 보니 통장엔 차곡차곡 잔고가 쌓여갔고 저는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월세 부담을 덜고자 대출을 받아 카페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갚았을 때쯤 마침 저희 커피 매장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다시 한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저는 건물까지 사게 되어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 근방이 더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터가 좋아서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부동산 업자는 제게 덕담을 해주었고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며 건물주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복이 있었던 건지 원래 텅텅 비던 공실이었던 곳이 제가 건물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보다 임대료를 낮춘 것도 한몫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겠다고 나서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 더 좋았죠. 임대 수입으로 대출금 이자를 충분히 낼 수가 있었고 이제 1층에 저희 옆에 작은 터만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곳을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이 구조가 좀 애매하고 작아서 창고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정리한 후 임대를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놨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과 그 옆에 중년 부인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생겨서 인상도 좋고 제게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정중하게 해서 저도 따라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인은 소개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반찬 가게는 큰 평수가 필요 없으니까 딱이라고 추천을 해드렸죠. 아, 그러셨구나. 저희가 유동인구도 많고 터가 좋은 편이라 들어오시면 분명 잘 되실 거예요. 그러게요. 건물이 참 좋네요. 젊은 아가씨가 능력이 좋아요. 저렇게 큰 카페도 가지고 있고 건물주라니 대단해요. 아닙니다. 저도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아유,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야물딱진지 요새 젊은 나이에 성공하기 힘든데 아주 대단한 아가씨예요. 내가 아들 하나만 있었더라도 며느리 삼고 싶었다니까. 부동산 중개인과 중년 부인은 제가 대단하다며 한껏 띄워주었고 저는 어쩔 줄을 모르며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세입자를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제 건물을 놀리지 않아서 더 좋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 부인은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한 후에 간판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반찬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방에 오피스텔도 많고 해서 저는 반찬 가게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나름 건물주로서 책임감이 내심 느껴지더라고요. 반찬 가게를 제외하고 모두 입점한 곳이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맨날 가도 반찬이 한가득 있으니 그러다가 저는 언제 한번 가게를 들러서 반찬을 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사장님 오셨네. 우리 집 반찬 사려고 오셨어요? 네, 언제 한번 들르려고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에서야 들렀네요. 장사는 잘 되세요? 아직 홍보가 잘 안 됐나 봐요.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내가 원래 옛날에 했을 때는 뭐 없어도 그냥 잘 되긴 했는데 그땐 몸이 내가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었거든. 좀 나았다 싶어서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자리가 좋고 사장님도 좋은데 장사가 희한하게 안 되네. 중년 여자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을 보니 내심 저에게 농담도 하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뭔가 일말의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계약할 때만 해도 분명 잘 될 거라고 장담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참, 이번에 월세 넣었어요? 아, 네. 반찬 괜찮은 것 좀 챙겨주세요. 저희 알바생들이랑 같이 먹을게요.
네,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중년 여자는 이리저리 반찬을 고르더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 가득 제게 챙겨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챙겨줘서 얼마를 드려야 하나 계산 좀 해달랬더니 뜻밖의 제게 다 그냥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져가서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사장님한테 돈을 받겠어요. 가져가서 맛있으면 많이 주변에다가 홍보 좀 해줘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년 여자는 넉살 좋게 허허 웃어 보였고 저는 그래도 그냥 갖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득바득 우겨서 억지로 계산을 하게 한 다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찬은 정말 한가득이었고 그날 알바생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먹으라 하고 제 것도 몇 팩 챙겨온 다음에 집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평범한 맛이었고 막 맛있어서 다시 살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반찬 가게도 특색이 있어야지 잘 되는데 너무 평범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나 싶었지요. 거기다 조미료를 많이 쓰는 건지 간도 센 편이고 조미료 냄새도 나고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또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 괜시리 오해 살 것 같아서 저는 몇 입 먹다가 끝내는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반찬을 사러 온 이후 그 후부터 아줌마는 반찬을 많이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와서 들러서는 이것저것 반찬을 싸주시는데 저는 감사하기는 했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죠. 그래도 아주머니는 제가 그냥 미안해서 사양하는 줄만 알고 계속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 가져가기도 뭐하고 솔직히 입맛에도 별로 맞지 않아서 알바생한테 줬는데 알바생도 조심스럽게 안 가져가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반찬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제 입맛에 짜고 조미료 냄새도 강해서 냉장고에 썩히다가 계속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니까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입맛에 좀 안 맞아서요. 그냥 안 가져가려고요. 이렇게 음식물 버리니까 나중에 지옥 갈 것 같아요. 알바생들마저 반찬을 안 가져간다니 저도 처치 곤란이었고 맨날 안 팔리는 음식들을 내게 주셨는데 그래도 만든 성의가 있으니 다 먹지는 못했기에 근처 요양원에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모르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받은 걸 준다 하면 괜히 기분 나쁠지도 모르고 저도 난감해서 더 이상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머니는 계속 반찬을 제게 달랐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조심스레 갔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잠깐을 비웠던지 손님만 있더라고요. 멀끔하게 생긴 남자 손님이었는데 혹시나 그래도 제가 판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반찬 사러 오셨어요? 잠깐 사장님께서 자리 비웠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네? 아, 저는 반찬 사러 온 게 여기 굉장히 맛있어요. 깔끔하고요. 저는 맨날 맛있게 먹어서 단골이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또 오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일단 온 손님에게 말을 잘했고 손님은 주춤거리더니만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난감한 듯 말을 하려 했는데 그때 마침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가느라 사장님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근데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반찬 맛있다고 말씀드리던 찰나였어요. 네? 여전히 남자는 난감한 상황이었고 아주머니 또한 제 말에 의잉하는 얼굴이라서 저는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대강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 아주머니가 허허하고 웃으며 난처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여기 제 아들을 보고 손님이라고 착각을 했군요. 네? 아드님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애지중지 키운 제 아들이에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훤칠하니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손님이 아니라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인상이 참 좋았고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세련되고 지적여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달아올랐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아들은 이내 시간을 보고 볼 일이 있다고 하고 나갔고 저도 무안해서 얼른 나가려던 찰나였는데 이때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아들 어때요? 마음에 들면 내가 다리 한번 놓을까요? 네? 아주머니 아드님하고요? 우리 아들도 짝이 없어서 노총각이거든. 올해 35살 되었어. 명문대 나오고 원래 서울에서 직장 다녔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여기서 있는 거야. 아, 네. 아주머니는 은근슬쩍 제게 말을 놓으며 눈치를 살폈고 저는 괜시리 엮일까봐 일단은 얼른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살고 앞만 보고 달려와서 살았던지 처음으로 남자에게 호감이 생겼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후로 상사병이라도 걸린 것 마냥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다정한 눈빛, 점잖은 낮은 목소리, 큰 손과 어깨, 사람 눈은 다 비슷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남자가 지금까지 혼자인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도 못 나오고 배운 게 없어서 그 남자하고 어울릴 주제가 못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저와 다리를 놔주려는 아주머니의 마음이 진심인지도 궁금했지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정말로 저와 아들을 이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진심인 건지 가끔 저희 매장에 와서 일부러 아들을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그 남자를 자주 보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이 매번 똑같은 음료를 주문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커피 취향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나 봐요. 늘 에스프레소만 시키시네요. 아, 네. 저는 진한 원두 맛이 좋아서 늘 에스프레소만 마셔요. 근데 여기 원두를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에스프레소를 잘못 마시면 탄내나 쓴맛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달달하고 향긋한 맛이 나요. 바리스타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남자는 제가 내려주는 커피를 늘 칭찬을 해주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며 디저트를 함께 내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가끔 아주머니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어느덧 반찬 장사보다는 저희 집에서 아들과 틈나는 대로 찾아와 커피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사코 사양했는데도 음료값은 꼭 내고는 했지요. 그 덕에 남자와 저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어렸을 적 아주머니가 남편이랑 사별을 한 후 혼자 키우셨더라고요. 가난한 형편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살 길 찾은 아들에게 아주머니는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예 부모 없이 자라서 어머니의 사랑만이라도 듬뿍 받은 남자가 부러웠고 그러다가 보니 제 사정까지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제 가정사를 들은 남자는 제게 대단하다며 도리어 자기보다 멋지다고 자신을 낮추고 저를 높여주었습니다. 대단해요, 유진 씨. 힘든 시간을 딛고 지금은 당당히 건물주가 되어서 성공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 돈을 벌게 돼가지고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고 열정적으로 하는 유진 씨가 정말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직장을 다니지 그렇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진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멋져요. 남자는 저를 한껏 높여주며 제 콤플렉스를 없애주었고 저는 그런 배려심과 다정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데이트도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법 서로 잘 맞고 어울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 당시 나이가 그 사람보다 3살 더 많았어요. 38살이었고 그 남자는 35살이었죠. 아이 문제도 그렇고 여자가 더 나이가 많으면 신경 쓰일 만도 하련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어머니도 제 배경이나 나이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아주머니, 아니 시어머니 되실 분의 주도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친척들이랑 연을 끊은 지도 오래되었기에 상견례다 뭐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듣자 알바생들이랑 지인들은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 해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더 눈물이 나고 울컥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맞았고 저를 외롭지 않게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벌어놓은 돈으로 공부를 했다기에 어차피 제가 사는 집이 있으니 같이 살면 좋겠다 했죠. 그래서 남편은 그야말로 못 만들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남자가 아무것도 해온 게 없다며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이 그 사람 귀에 들까봐 염려스러웠죠. 저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법,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고 웃는 법, 그리고 세상에 없는 가족을 대신해 제가 저를 지켜내는 법을 남들보다 훨씬 일찍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식구들을 제가 지키고 싶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이룬 제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남편인 도윤 씨는 불필요한 농담 하나 없이 조곤조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처럼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 그 속엔 애써 꾸미려는 자랑도 필요한 자기 방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들을 땐 고개를 조금씩 끄덕이며 정말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오래된 목마름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서로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서로의 고단함에 대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부터 요새 일이 좀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상대가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루가 끝날 무렵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이 흘렀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계절들 속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각자 일을 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침묵을 공유했죠. 이 사람과 결혼하기 100번 1000번 잘했다라는 믿음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었습니다. 속도도 방향도 우리와 달랐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느껴졌습니다. 반찬가게 살가운 아주머니는 사라지고
무서운 시자성을 가진 어머님만 존재하는 것 같았지요. 너 신혼여행 유럽에 다녀왔으면서 빈손으로 왔니? 네? 아니요. 그렇잖아도 도윤 씨가 어머님 가방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하나 사오기는 했어요. 저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온 가방을 박스째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뜯어보더니 제 앞에 휙 던졌습니다. 정없기는. 그래서 달랑 하나만 사왔어? 네? 너 네가 가족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네가 챙길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아니? 도윤이는 이모 보살핌을 많이 받고 자라서 7명의 이모들 것까지 챙겼어야지. 세상에 그런 눈치도 없니? 네? 7분 걸 다요? 다짜고짜 왜 이모님들 거는 사오지 않았냐고 저를 다그치는 어머님이 다시 보였고 저는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보다는 계산된 호기심이 번져였고 이제는 말끝마다 묻어났던 친절함은 마치 정해진 대사를 읊조리는 듯한 건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처럼 근본 없고 부모 없는 아이 며느리로 삼아줬으면 잘해야지. 어차피 이제 네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도윤이 거고 내 거 아니겠냐? 건물이랑 그 큰 카페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우리더러 뭐라 하겠니? 인색하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한 식구끼리 이제 다 서로 챙겨야 정도 생기는 법이다. 제게는 특별한 위로가 되어주는 공간은 카페였고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서 제가 제 손으로 처음 일군 유일한 제 세상입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열고 커피 머신을 켜고 빵 냄새가 퍼지는 이 공간은 제가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내 이름 유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식구가 되었다고 해도 제 것이 결코 어머님이나 남편께 될 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달래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어머니랑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그걸로 감정이 상하니 남편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씩 변심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만 좀 하자. 당신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님이 뭘 어쨌다고 왜 계속 어머님만 갖고 뭐라 하는 건데? 막말로 틀린 말 있어? 뭐? 틀린 말이 왜 없어? 어머님이 허구한 날 나 가족 없고 배운 거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인격 모독 아니야? 그러니까 인격 모독일지언정 틀린 말은 아니잖아. 당신 가족 없고 배운 거 없는 거 맞지 않아? 뭐라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나도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허구한 날 우리 엄마가 지고 욕하고 기분 상해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어? 남편은 제게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했던 것은 고작 몇 달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이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제게 막말을 하실 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빨리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너무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만 만났지 결혼식을 논의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제게 결혼을 부추겼던 분이셨습니다. 다 알아봤어. 날짜는 이날로 해. 내가 아는 곳에서 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라며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짰고 거기엔 제 의견은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엄마가 원래 좀 그래.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라는 말로 저를 다독였고 저도 그 말에 그러려니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니 맞추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그 조급한 눈빛, 이상하게 또박또박 준비된 말투, 그 모든 것이 마치 이미 계획된 결혼 같아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자신이 반찬 가게에 오래 있지 않아서 바로 옆 카페에 와서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자신이 반찬 가게에 오래 있지 않아서 바로 내 카페에 와서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카페라도 되는 양 아르바이트생을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일로 부르기도 하고 어이없어 하니 삿대질을 하며 손님들 다 있는 가운데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습니다. 예, 너 알바 물갈이 좀 해야겠다. 누구 앞인데 눈 똑바로 뜨고 말 함부로 하고 나더러 아주 말한다. 세상에. 너 알바생들한테 내게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 안 했어? 아, 죄송해요 어머님.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전에 부르던 호칭이 있으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아줌마가 뭐야? 무려 내가 집 사장님, 이 건물주 시애미인데 사모님이라고는 못할 망정 아줌마? 눈치도 없는 것들 일 데려다 시켜서 뭐해? 월급이나 날라가지. 당장 잘라버려. 시어머니는 제게 아르바이트생을 그만두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워낙 오래되고 경력이 많은 직원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다음부터 직원 교육 잘 시키겠다고 얘기해서 넘어가나 했지만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찾아와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괴롭히더니만 결국 둘 다 내쫓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 알바생들 이 카페 오픈할 때부터 같이 일하던 직원이에요. 어떻게 제 직원한테 그렇게 막대해서 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너는 가족보다 직원이 더 소중하니? 가족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고 해서 그 소중함도 모르면 곤란하지? 어머님, 직원들도 제게는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을 그만두게 한 게 마음에 걸리면 내가 직접 직원으로 일하겠다. 내가 도와주면 알바 안 써도 되지 않겠니?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네? 어머님, 음료 제조하는 방법 모르시잖아요.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거야 네가 잘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냐? 반찬 만드는 법보다 쉽지 않겠냐? 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가 악착같이 자기가 배우면서 하겠다고 달려들었고 남편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거절하고 못 오게 하려 했지만 남편 또한 시큰둥하며 어머님 적적하시고 반찬 가게 안 되셔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며느리로서 같이 하자고 하라고 오히려 그래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카페 비밀번호와 집 비밀번호를 모두 어머니께 알려주는 바람에 그날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카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가게 셔터 앞에서 하늘색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셨죠. 어서 와요. 오늘도 아들일까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 가게의 주인이 따로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말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하나하나를 닦고 계셨고 저를 보자 뭘 멀뚱히 서 있어? 저기 가서 테이블이나 닦아 라고 하셨습니다. 여긴 내 가게인데 내가 왜 직원처럼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속이 뒤틀릴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애정이 담긴 가게였기에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최대한 정중한 말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가게는 제가 운영하는 곳이라 손님 응대하고 가게 운영은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손님들도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삼키던 걸 처음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니까 걸리적거리니? 걸리적거린다기보다 저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카페 운영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 말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태도는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너 결혼할 때 지금 우리 아들 그냥 보냈다고 나한테 지금 시위하니? 막말로 내 아들 명문대 대기업 다니는데 너 같은 거하고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럼 이 카페나 건물 정도는 당연히 내게도 권리 있는 거 아니겠어? 권리라니요? 어머님, 설마 그럼 제 재산 보고 결혼하셨어요? 암만 당연한 거 아니니? 너까지 거 뭐 볼 거 있다고 금쪽 같은 내 아들 결혼시켰겠니? 나이 많고 부모 없는 며느리 누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겠어? 네가 돈이라도 있었으니 결혼시킨 거지. 너 너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로도 이 벽을 깰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랑 내 돈하고 바꿨다고 믿고 있는 거구나. 남편도 그럼 그런 생각으로 나와 결혼을 한 건가?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그동안 내게 했던 저 모자의 말들이 진심인 적이 없고 다 목적을 둔 사탕발림에 불과하단 건가? 저는 온몸이 배신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말하셨습니다. 유진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라. 기왕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사는데 피차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지 않니? 우리 좀 환상을 깨고 정신 차리고 살자. 그런 말들이 저를 얼마나 깊이 상처냈는지 정작 어머니는 끝끝내 모르셨을 겁니다.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기 전부터 제 가슴은 조여들었고 하루의 끝에는 고요한 가게 안에서 눈물 삼키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는 웃음을 지었지만 뒤에선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태어난 커피 한 잔, 그 한 모금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버텼지만 정작 제 마음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때론 말로, 때론 시선으로, 때론 행동으로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왜 고마워할 줄 모르니 하는 식의 말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효이고 거부라도 하려 하면 배은망덕이 되는 그 논리 앞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걸어온 길은 누가 만들어준 길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친척집을 나와서 빚을 안고 시작한 원룸살이, 하루 10시간 넘게 긴장하며 일한 격리일, 알바들, 그러다 우연히 맛본 카페 아르바이트의 즐거움,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실험 끝에 손에 넣은 이 네 카페와 건물들. 이곳은 제 꿈이 깃든 곳이었고 저라는 사람의 모든 결정이 녹아든 인생의 한 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에 흔들릴 수 있는 가벼운 종잇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랑에 그 온기에 기댄 채 제 자존심과 꿈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한 사람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누군가의 시선에 맡기고 누군가의 입으로 말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 씨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소중한 건 제가 저를 존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애써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는 건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으니까요. 가슴만 껴내선 매일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불처럼 일었지만 저는 그 충동을 꾹 눌렀습니다. 기왕 맺은 인연이니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 보자고, 내게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나눈 수많은 추억들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편이 되기로, 함께하면 못 버틸 일이 없다고 말하던 밤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들을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식은땀이 났고 손끝의 감각도 둔했습니다. 오후 장사만 겨우 마치고 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셔터를 내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아래층 반찬가게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 저는 계단 중간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기운이 없어 올라가기도 벅찼지만 이상하게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건 좀 유진이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 그리고 곧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냉기가 닫힌 셔터를 뚫고 나오는 듯 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 걔 부모도 없고 형제 없이 홀홀 단신이라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할 사람 없잖니. 시작부터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어. 뭐? 지금 저 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말할 필요가 없었다. 반대할 사람 없다는 그 말이 제 심장을 뚫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카페는 진짜 걔가 혼자 해낸 거야. 내가 아무리 엄마 편 들어준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유진이 거야. 엄마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 걔 나이도 많고 기센 거 모르니? 그러니까 지금 애도 안 들어서는 거야. 너랑 결혼했으면 우리 식구고 우리 것이지. 그리고 너도 학비 때문에 돈 다 까먹고 모은 돈도 없으면서 너 내가 다리 안 놔줬음 쟤랑 결혼도 못했어. 너 사업한다고 날린 빚 때문에 매월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대출금 갚고 언제 돈 벌고 언제 돈 모을래? 애라도 태어나봐. 감당은 하겠니? 그 말투는 무척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오래된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도 좀 솔직해져. 며느리가 좋은 건 그 알짜배기 카페랑 건물도 네 머릿속에 있던 거야. 암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엄마가 좀 가져가야겠다. 엄마 반찬 가게 죽 쓰는 거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는 뭐 하나 잘 되면 아주 난리라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옆에 앞에 뒤에 다 죄다 반찬 가게 나 따라 차려가지고선 기분 나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원. 시모의 계획이 만천하에 들통이 났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빚이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지요. 나 모르게 학비 말고도 사업을 했던지 사업으로 생긴 빚이라고 매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빚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자에게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랑 결혼했으면 우리 것이지. 그 말이 제 귀 속에서 둥둥 울렸습니다. 내가 말한 가족이라는 이름, 함께 사랑한다는 의미, 그 모든 게 사실은 내가 일군 것들을 조용히 뺏기 위한 계산 속에서만 존재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던 저는 어두운 계단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치를 떨게 만들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몰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후부터 제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민해졌고 잦은 피로감에 식욕도 요상하게 출렁였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약국에서 검사를 해보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기 위에 선명하게 뜬 두 줄, 놀라움, 혼란, 그런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건 이 시점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게 아이는 축복의 의미만이 아니었던 것이 마음이 아파 배를 붙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아이가 들어선 건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때는 들어서지 않던 아이가 막상 갈라서려고 하니까 생겼기에 목이 메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 죄 없는 내 아기, 내가 엄마인데
왜 하필 지금 엄마에게 찾아왔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갈등이 일었지만 왠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한다면 다시는 제 핏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아이가 아무 죄도 없다는 생각을 하며 끝내 낳고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축하 한마디를 기대하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잠깐 놀란 듯 하더니만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애 못 가질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삼신할미가 다녀간 것을 보면 네가 인생을 아예 잘못 살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하며 웃으셨습니다. 남편 또한 잘 됐다며 드디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기뻐했죠. 네, 진심 같았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에겐 내 임신이 여러모로 좋았겠죠. 허나 그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흑심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게는 그만 나가야겠다.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 그냥 집에 있어. 내가 카페는 챙길 테니까 걱정 마. 이 시어미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진짜 바빠지겠네. 애기 태어날 준비도 해야 하고 가게도 내가 좀 챙겨야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저 이 정도로 약하지 않고 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만삭 때까지 일할 거고 나중에는 프로 바리스타 채용해서 제 가게를 잠시 맡아달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하든지 할 거예요. 저는 똑바로 제 의견을 전달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지요. 마치 본인이 출산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기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마저도 제가 노산인 점을 들어서 초기에 위험하다고 아이를 지키려면 양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모자에게 맞서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배 통증이 일게 되었고 정말로 노산인 영향인지 병원에서도 자칫 유산기가 있을 수 있으니 몸조리에 힘써달라고 했기에 그날 이후 저는 카페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달래려고 처음엔 어머니가 며칠만 대신 봐주겠다는 식이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어머니의 말투와 방식으로 물들어갔고 건물까지 관리하며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이 건물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며 모든 흐름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내 가게인데, 내 공간인데 점점 남의 손에 넘어가는 느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조차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잊어야지 싶고 아이만 생각해야지 싶다가도 가게와 건물에 대한 애정이 달랐던 건지 낮에도 밤에도 가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마다 들리던 커피 머신 소리, 아침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울리던 종소리, 하루를 채우던 향기와 리듬이 제 몸에서 사라지자 저는 점점 더 작고 얇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이른 아침 가게로 향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도착한 제 카페는 예전의 모습과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테이블 위엔 제가 놓지 않았던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 달린 메뉴판은 낯선 손글씨로 몇 개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를 정리하던 낯선 여자 직원과 남편이 뭐가 좋은지 히덕거리다가 이내 나를 보자 저승사자라도 본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그거 내가 할 소리 아니야? 당신 지금 회사 안 가고 내 가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분명 아침에 직장에 출근한다고 나선 남편이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양복 차림으로 멀끔하게 출근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카페에서 젊은 여직원과 노닥거리고 있는 것이었고 양복은 벗어던진 채 편한 셔츠 차림으로 있었던 것이었죠. 놀랄 사람은 나였고 기가 막힌 사람도 나였습니다. 이제 이 모자한테 치가 떨려서 그런지 더 이상 깎여낼 실망감조차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입술을 깨물며 따졌습니다. 당신 직장 그만두고 혹시나 지금까지 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직장 그만뒀는데 여태 나를 속이고 언제부터 내 카페에 계속 출근했던 거야? 사실은 얼마 전에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나도 더러워서 직장생활 못하겠어서 그만뒀어. 내가 내 마누라 직장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왜 그런 윗대가리들한테 시달림 당하면서 무시당하며 일해야 하는지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남편 편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잡는 거냐? 평소에도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한테 행동해? 저 어머님하고 말하는 거 아니고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속였는데 설마 이것도 어머니 작품인 거예요? 저도 더 이상 곱게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이고 어린 여직원과 내 카페에서 시시덕거리는 것을 보고 참을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야말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아들 편을 들은 것이 황당할 지경이었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또한 이를 갈며 나와 기싸움을 하더니 본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 작품이다. 내 아들이 별 그지 같은 상사한테 당하는 것을 보자니 내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만하라고 하고 네 카페에서 일하라 그랬는데 뭐 잘못했냐? 내가 남을 기용한 것도 아니고 네 남편 힘들어 보여서 같이 일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이야?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말아야지요. 직장 그만둘 때 상의도 해야 하고요. 하물며 제 카페고 제 것인데 왜 그걸 어머님이 맘대로 결정하시나요?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예요? 사장도 모르는 직원이 있나요? 젊은 아르바이트 승은 쭈뼛거리며 얼른 화장실을 가는 척 몸을 숨겼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눈치를 주자 시어머니가 그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젊은 알바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썼다. 사실 내 친구 딸이야. 연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다. 아, 그래서 그렇게 친했군요. 분위기로 봐서 알바생이 아니라 남편하고 좋아 죽는 연인 사이쯤으로 보이던데 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신이 오락가락하냐?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생사람을 잡아라 아주. 뱃속 손주 품고 있으면서 그런 천박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애비한테 누명 씌우는 게 네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느리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서지는 조각들이 피도 없이 내 몸 안 어딘가를 핥히고 지나가는 느낌. 남편은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흘렸지만 그 말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저 안정을 위해 물러나 있었던 며칠 사이 내 자리는 완전히 꿰차이고 있었고 내 이름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출산이 머지 않았으니 일단 출산을 한 후에 내가 내 공간을 되찾기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분명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는 여자의 육감으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시어머니 느낌도 있었고 말이지요. 그동안에 열심히 증거 자료를 모으고 눈으로 확인했고 귀로 들었으며 이제는 손으로 남겨야 할 차례였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병원이나 먼저 가봐라. 이제 내가 직접 건물 관리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겠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이름 위에 진흙처럼 덧발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동안 백업만 해뒀던 카페 매출 파일, 재고 관리표, 직원 출퇴근 기록까지 하나하나 다시 정리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흔적은 더 많이 남겨두었지요. 누가 봐도 명확한 내 운영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페 문을 열기 전에 저는 아주 작은 CCTV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천정이나 벽이 아닌 커피 머신 옆에 놓인 플랜트 박스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그 위치는 카운터 앞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었고 직원과 어머니의 모든 대화, 손님의 반응, 어머니의 행동까지 전부 기록될 위치였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손님에게 말을 건네는지, 어떤 메뉴에 손을 대는지, 카운터 안쪽에서 어떻게 현금을 손에 넣는지를. 그리고 저는 CCTV를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화면 속 어머니는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한 지폐를 영수증 서랍에 넣는 척 하다가 조용히 자기 가방 속 지퍼칸에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죠. 그 아들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의 특별한 관계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 있을 때도 계속 붙어 있고 없을 때는 그야말로 가관이더라고요. 여자의 육감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도움, 조용한 침투, 그리고 당당한 탈취. 그 모든 행위가 파일 이름으로, 날짜로 제 손 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카페 CCTV와 도금 자료를 정리하던 늦은 밤, 노트북 화면 속 숫자들과 대화들이 흘러가는데도 제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옮겨 저장하면서 또 뭔가 남편에게서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 주변의 책상이랑 노트북, 옷장이랑 주머니 같은 것들을 뒤졌는데 키보드 아래 교묘하게 평소엔 건드리지 않았던 공간, 그 안에는 계약 서류 뭉치며 신용카드 고지서, 그리고 낯선 메모 하나가 종이 조각처럼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자 안에는 어머니의 글씨체로 적힌 상가 주소 몇 곳, 유동인구 많음, 젊은 타겟 적합, 그리고 제 가게 주소와 함께 적힌 말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외동딸, 부모 없음, 반대할 사람 없음, 성실하고 착함, 감정 흔들기 쉬움. 그 순간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 문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였습니다. 상품처럼 투자 대상으로 써내려간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군가 휘갈겨 쓴 볼펜 자국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일단 후다닥 감춘 뒤에 남편을 맞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술 냄새 속에서 몸에 향수 냄새가 짙게 깔렸더라고요. 분명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몰아붙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멍멍이 소리에 적당히 맞춰주는 척을 하고 잠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의 지문을 통해서 핸드폰을 열은 다음 남편과 그 여자의 카톡을 확인했는데 까도 또 나오는 게 양파라고 했나요? 저는 온몸이 두근두근거렸고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것이 결코 평범한 바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두 사람은 전에 결혼했던 사이였고 잠시 위장 이혼한 부부였으며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재산을 노리고 모자가 짜고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해서 제 건물과 가게를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들이었죠. 그것도 제가 부모 형제 없이 사는 연고가 없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사실은 내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임을 알았을 때 배신감과 두려움이 나를 쓸고 지나갔죠. 저는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고 남편의 핸드폰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호텔로 몸을 피신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출산 후 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당장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닥칠 것 같았고, 저와 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당장에 그것들을 내게서 몰아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당해서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증거들이 참작되어 저는 혼인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획은 모두 무너져 버렸고, 제발 구해달라고 제게 연락을 했지만 저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산부였기에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과의 인연은 끝나게 되었네요. 그것들은 이미 제 재산과 카페를 부동산에다 내놓은 상태였고, 저를 병원에 가둬둘 생각을,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찍이 눈치챈 덕에 다행히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다행히 그들이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제 재산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추후에 양육권 소송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뺏기거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까봐 겁이 납니다. 내 속에서 낳은 나만의 아기이기에 내가 꼭 지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